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할머니입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집을 구해서 이사를 갔는데 친구는 제가 이사 간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삿짐 들어오는 걸 보고 옆집 사람 이사 왔다고 친구가 반갑다고 인사를 하러 왔고 서로 이름도 얘기하고 나이도 얘기하다가 둘이 동갑인 것을 알고 엄청 반가워했지요. 자기기는 서울 온 지 얼마 안 돼서 서울에 친구도 없다며 저보고 옆집에 오래오래 살면서 친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서울살이는 결혼하고 처음이라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나 고맙고 반가웠지요. 이삿짐 들어가는 그날 저는 그 친구와 친구하자 했고 우리는 그때부터 친구가 됐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결혼도 1년 먼저 했고 아이도 1년 먼저 낳았습니다. 그 친구는 아들을 낳았고 저는 다음에 임신을 해 딸을 낳았습니다. 성격도 잘 맞는 데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으니 서로 얘기도 잘 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일도 많았습니다. 친구가 잠깐 일 보러 가면 제가 친구의 아이를 봐주고 제가 일이 있어 나가면 그 친구가 제 딸을 봐주었습니다. 우리는 애 키우는 것도 같이 하고 부업도 같이 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우리도 돈 좀 벌어볼까?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해서 돈 벌어? 하니 우리도 밤 박자 하대요. 쌀가게 갔다 오는 길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앉아서 밤을 깎고 있더라고. 웬 밤이냐고 물으니까 그거 바쁘면 깎은 만큼 돈을 쳐준대. 그래서 사람들 말도 안 하고 엄청 열심히 깎고 있어. 쌀가게 아줌마가 나보고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기에 더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나도 안 해. 하기에 해보자 했지요.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는 같이 집에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 골무 피고 밤 칼 들고 앉아서 밤 깎고 나면 온몸이 뻑적지근하고 손가락이 얼얼했지만 그래도 그거 깎고 나니 집안에 계란 한 판이라도 더 살 수 있게 되었지요. 밤이 나오는 계절은 밤을 깎고 도라지가 나오는 계절은 도라지를 깎았는데 도라지는 밤 깎는 것보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것이라 도라지를 깎고 나면 밤을 깎았을 때 보다 돈이 조금 더 들어와서 막걸리도 한두어 통 더 살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면 고생인데 둘이 하니 그것도 재미더군요. 가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일로 웃고 별거 아닌 일로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와서는 우리 영수 좀 봐줄래? 좀 늦을 수도 있어 하더군요. 그래, 그런데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안 좋아? 하고 물으니 갔다 와서 얘기할게 하고는 나갔습니다. 저녁 6시쯤 나간 친구는 밤 10시가 다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옷에 흙이 묻어있고 머리가 귀신 산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라서 너 왜 이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저앉아서 펑펑 울면서 영수 아버지가 바람이 났어요. 며칠 낌새가 이상해서 뒤따라가 봤더니 아이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말로 다 하니 내가 하도 열이 받아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빽 지르니 영수 아버지는 냅다 도망쳐 버리고 나는 그 여자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려고 머리카락을 잡았는데 그 여자도 내 머리카락을 잡고 쥐어 흔드는 거야.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내가 오히려 당했어. 지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내 머리털을 지가 쥐어뜯냐고. 아이고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나 억울해서 못 살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 했지요. 친구가 놀라서 쳐다보면서 어딜 하더라고요. 어디야. 그 여자 버릇 고쳐놓으러 가야지. 어디 남의 남자랑 바람 피우고 그렇게 당당해. 어서 일어나. 그 여자 머리뿌리 다 뜯어놓게. 그랬더니 그 친구는 같이 가줄 거야? 하기에 당연히 같이 가야지. 내 친구 이렇게 만들어 놓은 년을 내가 가만히 놔둬. 지 머리뿌리가 단단한가? 내 머리뿌리가 단단한가? 내 오늘 한번 봐야겠으니까 어서 앞장서. 저는 남편한테 애들 좀 보고 있으라고 하고 친구하고 그 여자한테 달려갔습니다. 친구가 그 여자 가게 문을 열으니 왜 또 왔어? 너 또 머리 쥐어 뜯기고 싶어?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뛰어들어가서 야, 너 어디서 그렇게 당당해? 내가 내 친구 머리카락 다 뽑아놨지. 내 머리카락도 오늘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더 일로 와. 하고 저는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친구 말대로 그 여자도 고통이 넘더라고요. 저 혼자 갔으면 저도 그 여자한테 머리뿌리 다 뽑히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덤비니까 맥을 못 추더라고요. 한 번만 더 내 친구 남편 만났다가는 봐. 더 아주 대머리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조심해. 하고 돌아 나오는데 그 여자는 뒤에 퍼질러 앉아서 아이고 서러워서 못 살겠네. 남편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전현들이 내 머리를 다 뜯어 놓대. 전현들이 내가 남편 없다고 나를 괄시하는구나.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 제가 다시 돌아가서 한마디 했지요. 그러니까 호래비를 만나야지. 어디 가정 있는 남자를 꼬시려고 들어. 내가 내 머리 뜯어놓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리고는 친구 손잡고 집으로 왔지요. 돌아오는 길에 둘이 머리 쥐어뜯긴 꼴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집으로 들어간 친구는 온 동네 사람들 다 들릴 정도로 남편하고 대판 싸움을 했고, 저는 그날 다른 사람 일에 피어든다고 남편한테 잔소리를 있는 대로 들었지만 저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갈 거라고 친구 당하는 거 보고 있는 게 친구냐고 나를 말리지 말라고 했지요. 남편은 말려도 안 되겠다 싶은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더 이상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부부 싸움을 할 때 둘이 실컷 싸우고 시원하게 풀어버리라고 영수는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렇게 해준 게 도움이 되었는지 한참 싸우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친구가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달려오지 않은 거 보니까 둘이 얘기가 잘 됐나 보다 싶었지요. 그 다음 날 남편들 출근하고 나서 저는 바로 친구네로 달려갔지요. 내 남편이 뭐라고 했냐, 앞으로 어쩌기로 했냐 물으니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 집에 일찍 들어오기로 했어. 하더군요. 그래, 잘됐다. 앞으로 남편 단속 잘해라. 하여튼간에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된다니까. 했고 친구는 저를 보면서 고맙다. 친구야, 나는 내 옆집에 살아서 너무 좋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내 남편이 어디서 딴짓하고 오면 그때 너도 같이 가서 머리채 같이 뜯어줄 거지? 했더니 100번 1000번도 더 간다고 했습니다. 친구 하나 잘 두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네요. 세월은 흘러서 친구는 딸 하나를 더 낳았고 우리는 월세 살다가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전처럼 바로 옆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옆집에 살 때처럼 계속 서로의 집을 오고 가며 서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은 것처럼 아이들도 서로 가까이 지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인연이었지요. 하지만 살다 보니 그런 행복한 날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 내외가 친척 결혼식에 간다면서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우리 결혼식에 가야 하니까 저녁 늦게 올 것 같다고 친구야, 내가 애들 밥 좀 차려줘라 부탁을 하더군요. 그날 친구 내외는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로 갔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사고가 난 것이었지요. 덤프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넘으면서 고속버스와 정면 충돌한 겁니다.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3명이 사망했는데 그 13명 중에 친구 내외 부부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가 친구 아들 영수가 중학생, 동생 영희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친척 결혼식에 간다고 생전 안 하던 꽃단장을 하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갔는데 황천길을 가려고 그랬던 모양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황망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리 가는지, 애들은 어찌하라고 그렇게 한 번에 가버리는지 누가 제 기를 채우려고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넋이 빠져서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당장이라도 친구야 하면서 뛰어들어올 것 같은데 친구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 제가 친구한테 약속했지요. 너 없을 때 애를 밥 좀 차려주라고 했지. 내가 그 약속 지마. 내 없는 동안 내가 애들 도시락 꼬박꼬박 싸서 내 새끼를 밥 굶지 않게 점심 먹이고 아침도 먹이고 저녁까지 먹이마.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밖에 나가 발품 발휘를 해서라도 내 새끼들 배지 않게 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있으면 된다. 혹시나 내가 잘 못하는 게 있거든 내 꿈에 나타나서 얘기해주면 내가 고칠게. 내가 내 새끼들 내 새끼 키우듯이 그리 먹이고 입히고 내가 약속한다. 친구야. 장례가 끝나고 친척들하고 모여서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지 논의를 했고 달을 먹고 살기 빠듯해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원래 살던 집에서 살고 싶다며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두 아이를 뒷바라지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남의 애들을 힘들어서 어찌 뒷바라지하려고 하냐고 했지만 애셋이 뭣이 힘드냐고. 다른 집은 5명도 키우고 7명도 온다. 애셋이면 함께 키우기 딱 좋다 했지요. 처음에는 애들이 자기 집에서 살다가 작은 애 영희가 아빠도 없는데 집에 있기 무섭다면서 몇 날 며칠을 우리 집에 와서 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영수 혼자 집에 두기가. 그래서 영수야, 너도 우리 집에 오는 게 어떠니? 내 어릴 때도 우리 집에 와서 자고 먹고 했으니 우리 집에 와서 자도 된다. 내 클 때까지 우리 집에 살아도 된다. 언제든지 내가 편한 대로 해라. 했지요. 그랬더니 영수가 그래도 되냐고 자기도 혼자 자는 게 싫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울기는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했지요. 내가 울면 내 엄마가 꿈에 찾아와서 나를 혼낼 것이라고 울지 말고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영수가 우리 집으로 오고 난 후 영수네 집은 팔아서 고스란히 영수 앞으로 넣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돈은 내가 성인이 되면 그때 쓰라고. 너랑 영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세 식구에서 5식구가 되었습니다. 애를 1명 키우는 것과 3명 키우는 것은 천지 차이더군요. 원래대로 잠깐씩 부업만 해서는 먹고 사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살 것 같아서 아는 사람 소개로 마트에서 계산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남편하고 둘이 버니 애셋 키우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애셋 키우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보다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셋이 살 때는 온 집에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할 때가 많았는데 5이 되니 복닥복닥하니 사람 사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지요. 남편도 아들 하나 생긴 것 같다고 좋다고 영수 있으니까 든든하다며 영수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아이들이 비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커주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었지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가끔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아직 꿈에도 안 나온 거 보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런데 더 참 야속하다. 그렇게 가고 어찌 꿈에 한 번 안 보이냐? 너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냐? 나는 내가 너무 보고 싶다. 원망 아닌 원망을 하니 친구가 그 말을 들었는지 며칠 뒤에 꿈에 나타나서 저하고 웃으면서 밤을 깎고 있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친구를 만난 것이 너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친구는 예전처럼 너무나 밝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난 후 좋은데 갔나 보다 했지요. 제가 젊을 때는 사람 팔자라는 것이 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은 없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에게는 팔자도 있고 운명도 인연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계속 우리 집에서 살다가 군대 전역 후 동생을 데리고 독립했습니다. 그때 제가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독립을 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영수는 너무 오래 같이 살면 정말 너무 가족 같아질 것 같아서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요. 그냥 이제는 나가서 살 때가 됐다는 말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영수와 독립하고 얼마 후 영수와 제가 현경이가 친한 오빠 동생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이로 발전을 했고, 영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후에 현경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왔더군요. 그때 알았지요. 그래서 나가서 산다고 했구나. 한 집에 살다가 남매 같은 사이가 될까봐 그래서 독립한다고 했구나 싶었지요. 남편과 저는 당연히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모르면 모를까. 더 같이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 어디 은하겠냐.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우리는 너는 믿는다 했지요. 그렇게 영수는 제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을 하고 남편에게 몹쓸 병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이제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몸이 계속 좋지 않았는데 정신력으로 버틴 건지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잘 때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요새 몸이 영 안 좋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배가 아프더니 이제는 등이 결리고 아프다면서 도저히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병원에 가봤지요.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당뇨도 있고 소변색도 안 좋아서 췌장암이 의심된다고 큰 병원 가서 조직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할 것 같다고 했지요.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다. 갑자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췌장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몸속 깊이 있어서 발견하기도 힘들고 피가 많이 모이는 곳이라 전이도 빠르다고요. 그래서 췌장암이 무서운 거라며 하루라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6개월 넘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달라고 했고 병원에서는 암이 많이 진행된 데다 당뇨까지 있어서 수술은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최선인 것 같다고 했지요. 그래서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긴 했지만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지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리 갈 줄 알았다면 힘들게 항암 치료하지 말고 좋은데 구경이나 하고 집에서 편히 쉬게나 할 것을 괜히 사람만 고생시킨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니 좋은데 갔을 거라고 앞으로는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위안을 했지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것이 뭔지 이것도 이전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가고 17년 뒤 딸도 지 아버지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 췌장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경험을 한번 해봐서 그런지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딸은 남편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갔고 암도 조금 일찍 발견되기는 해서 수술에 성공했지만 암이 재발해 그 세 달은 장기로 암이 전이되면서 결국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앞세우는 아픔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 나니 아무것도 안 해 죄를 짓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차례인데 자식 등을 떠밀어 먼저 보낸 것 같았고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고 싶어 발버둥 치는 것 같아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괴로웠습니다. 딸을 보내고 난 후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게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보다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그렇게 점점 기력을 잃어갔지요. 딸이 가고 한 달 후 사위와 손자가 찾아왔더군요. 식사는 하셨어요? 왜 이렇게 누워 계세요? 장모님께서 이러고 계시면 먼저 간 현경이가 마음 편히 눕기기나 하겠습니까? 장모님께서 힘을 내셔야지요. 이렇게 누워 계시면 안 되지요. 장모님 일어나세요. 그리고 장모님 저희 집에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안 갈란다. 짐 챙겨서 갔다가 며칠 있다. 또 짐 챙겨서 와야 되는데 번거로워서 그냥 집에 있고 싶어. 그랬더니 사위가 한다는 소리가 짐 챙겨가셨다가 다시 오시기 싫으면 안 오시면 되지요.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아니 어머님, 현경이 떠나고 나서 저 마음 너무 안 좋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오다 가다 만난 보통 인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찢어지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멍이 들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장난 같고 자고 일어나면 제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도 현경이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야. 진짜 없구나. 진짜 같구나. 이제 다시 오지 않는구나. 내가 철들기 전에 어느 날 문득 떠나버린 부모님처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구나. 사위는 울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사위가 애처럼 제 앞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지 말라고 사위 등을 쓸어주었지요. 자네가 우는 걸 보니 내가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고 그만 눈물을 거두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가 애처럼 손등으로 눈물을 문지르더니 다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더 이상 내 가족 떠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옥 속에서 사는지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우울하고 저도 세 식구 살다가 둘만 살면 우울하고요. 사람이 우울하게 살면 치매도 빨리 오고 빨리 죽는데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러니 어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어머니한테만 밥하라고 안 할게요. 어머니한테만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안 할게요. 밥도 저랑 번갈아 하시고 청소도 어머니 힘드신 청소는 제가 다 할게요. 그러니 어머니, 우리 다 같이 살아요. 사위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니 마음이 저릿하면서 뜨뜻해져 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나이 50도 안 됐는데 나중에 새 사람도 만나고 재혼도 해야지. 아무래도 내가 있으면 불편할 거야. 그랬더니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저 지금은 사람 만날 생각 없고 재혼도 생각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현경이를 싹 잊고 여자를 만나서 재혼하면 어머니가 괜찮은 여자인가 아닌가, 사기치려고 덤비는 사람은 아닌가 봐주셔야지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제일 힘들고 무서울 때 어머니도 저를 거둬서 어머니 집에 살게 해주셨잖아요. 이젠 제 차례입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사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위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고 안 된다 할 이유도 없어서 그러자 했습니다. 너는 옛날부터 내 사위가 아니라 내 아들이었다고.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하니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세상에 부모한테 같이 살자고 하는 자식이 대한민국에서 몇이나 되겠냐고.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셋이 함께 살게 되었고 내 아들이자 사위 영수는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이틀에 한 번 꼴은 음식을 만들겠다며 나섰지만 음식이 너무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놓고 음식 맛없다. 그러니 만들 필요도 없다. 말은 못하고 나중에 내가 늙고 힘들면 그때 해달라고 음식은 내가 하겠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사위는 그러면 설거지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날마다 설거지를 하고 있네요. 그동안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우리 사위이자 아들, 그리고 내 손녀와 셋이서 힘들었던 만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영수가 우리 집으로 오고 난 후 영수네